준비했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전 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께서는요, 저희 장용진 TV 출연하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PPT를 준비해 오시는데, 예, 오늘은 제가 그 PPT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아나셨네요. 예, 위험했어요. 너무 PPT가 많아가지고. 여기 너무 더워서 저 얼굴 너무 빨가네요. 아, 뭐, 부끄러운 일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여기 건물이 아주 좋은데요. 네. 저는 춥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거 확실히 아직 이경 대변인이 저보다 많이 젊으시군요. 아니, 제가 춥게 살아서 그래요. 엄마 보일러를 안 틀어주셔서 어렸을 때 춥게 살아가지고 네. 40이 넘어도 이러네요. 네. 자, 이렇게 어릴 때 살았던 얘기, 얼굴 빨개지는 얘기,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근데 또 안 되죠. 예, 오늘 준비해온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빨개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우리는. 아마 제가 빨개질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빨개지면 시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거 이게 턱 건드리면 뻥 터질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예. 선배는 그거잖아요. 얼굴 까만 사람도 빨개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웃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네 오늘 저 준비하신 주제가 네. 자, 썸네일 보는데 제가 화가 확 났어요. 도대체 저 한 놈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였는데 자 오늘 썸네일이 이겁니다. 이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부도 위기. 정말 부도 위기라고 해요. 이게 맞아요. 그냥 그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뭐 정치적 레토릭이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도 위기입니다. IMF가 다시 왔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고 글쎄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많이 그러세요. 누구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IMF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지금은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사라지는 것밖에 네, 없습니다. 윤석열이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빨리 사라지는 방법. 전 세계의 언론이나 전 세계 정보가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너 빨리 나가라고 말할 나 그거 참 드물거든요. 진짜 되게 웃겨요. 전 세계 외신,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뿐만 아니고요. 네. 전 세계 외신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빨리 나가 안 나가면 니네 나라 망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놓고 안 나가면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다. 너 가만 안 놔둔다. 네.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는데 이 와중에 질서 있는 퇴진, 무슨 질서야 지금. 아니 그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냐 하야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뭘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야할 거면 지금 당장 하든가 하야시켜놓고 질서를 찾든가 말든가 해야지.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 얘기했을 때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역시 한동훈이 한동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걔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걸 잃을까봐 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네. 그런 작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계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 검사 독재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곽규택이고 이런 사람들 보시면 예의가 있어요. 신의가 있어요. 아니면은 품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자기 것을 잃을 것일까 걱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느냐면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야. 죽을까 봐.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꾸라지란 말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정말 법꾸라지의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뭐 참, 열받는데 시작부터 열받는데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 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한동훈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이 그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을 감액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협박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은 국민들한테 갈 예산까지도 마치 민주당에서 전부 다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지 이거를 우리는 이미 다 함께 해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 간단하게 한번 그 목록이라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요. 민주당이 예산 삭감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이런 사안이 삭감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간단하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 착하다. 한동훈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깐족거릴 것인가, 깐족거릴 건수를 찾아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깐족거리는,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사실 뭐 깐족거려서 안 깐족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요? 깐족거리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왜 깐족 못 거리겠어. 나도 한동훈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진짜요? 저는 진짜 좀 깐족거리고 싶어요. 지금 이걸로 어떻게 깐족거릴 수 있느냐. 자, 한동훈이가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을 해서 국민 상대로 협박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활비 쓰니? 국민들이 특활비 써? 나 같으면 이러겠어. 그렇게 전 지금 한평생 깐족거리질 못해가지고 나 진짜 그러니까 나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민주당은 깐족거리지 못할까? 저런 놈들은 깐족거림으로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좀 상대방 패널이 있었을 때 좀 깐족거리고 싶은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깐족을. 그러니까 사실 나 하고 같은 싶어. 사람은 깐족거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 우리 배우잖아요. 아니야, 근데 한동훈 같은 깐족거림을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같은 깐족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깐족거림으로 상대를 해주려면 딱 이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특활비 쓰니? 저 어깨 라인 좀 봐. 진짜 깐족거림 장착을 하셨어. 어떻게? 그리고 똑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왜 이번에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꿍짝해가지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2의 반란이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러잖아. 이런 방식을 지난번에 박근혜 때 쓰지 않았느냐라고 민주당에서 그 당시 쓰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길래 저는 바로 거기서 깐족이 바로 작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뭘로요? 박근혜가 내란 일으켰니? 걔 기껏해야 국정농단이었어. 얘 내란이잖아. 어디다 갖다 대? 그렇구나. 왜? 나 같으면 당장 그렇게 했겠어. 이런 신박한 깐족이 있나? 예.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셨군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이게 방송 외에는 더 점잖으시니까 말도 이렇게 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깐족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훨씬 잘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요. 거구나. 근데 한동훈을 보면서 야 저거는 깐족거림으로 대응해 줘야겠구나. 깐족거림으로 맞서리라. 온갖 깐족으로 맞서리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반란수기한테 세금을 주란 말이냐. 저 같은 인간은 그거죠. 협박? 그럼 예산안 좀 보자. 뭐 깎았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까? 약간 분석파. 얼마나 약간 그러지. 공부해서 얼마나 분석. 착해. 진짜 이거 문제 있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쟤들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데 쟤들은 인간이 아니다.
사실 이럴 때 딱 드는 말이에요. 하지만 네. 우리는 또 분석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산안 감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예산안 자체는 2025년도 이제 정부 예산을 12월 달에 처리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감액을 했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활비 대부분 그겁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그리고 경찰 특정 업무 경비, 네. 검찰 특활비, 그리고 감사원 특경비, 감사원 특활비, 그리고 경찰 특활비, 정부 예비비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감액한 이유가 뭐냐면요. 국회에서 정청래 이제 그 위원장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입증이 되는 자료를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감액하지 않겠다. 어. 지금 민주당이 감액한 거는요. 입증되는 자료를 제출이 0건, 그러니까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특활비는 자기들이 이제 그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던 네. 돈이거든요. 현찰로도 쓸 수가 네, 있고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빼서도 쓸 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괴롭힐 때 제일 먼저 썼던 수단이 바로 이거였어요. 특활비.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정동기 수석인가 하여튼 다른 분이 쓰셨어요. 다른 분이 쓰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특활비 일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은 네. 나중에 이제 이걸 노무현 대통령 드리려고 그랬대. 쓸 수가 있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활비를 남겼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놓고서 지들이 그래놓고서는 심지어 박근혜를 괴롭힐 때 제일 먼저 찝은 것이 특활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들은 왜 안 내? 이게 참 그래 당연히 예산을 깎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감한 특활비는 그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부실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네. 자료 제출건이 0건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비비, 정부 예비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2025년도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2조를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1조 5천억 원 정도.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이 정도였는데 4조 8천억 원. 근데 이 4조 8천억 원 중에 대통령이 쓴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 자료 그 전에도 어디에 썼는지 근거 자료를 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윤석열이 지금 이제 대통령 빼겠습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예비비 끌어다 썼다. 그렇죠. 이거 나왔었잖아요. 예, 네. 거의 600억인가를 끌어다 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끌어다 쓰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어느 정부에서 그 끌어다 쓰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예비비 쓴 것의 내역을 제출을 해라 그랬을 때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쓴 것은 보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쓴 돈은 왜 그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세금을 썼으면 그거는 내야지 어디서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곳에 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뭔가 볼 수가 꿀리는 있죠. 데 썼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뭔 뻘짓을 하는데 썼는지 또는 그 한남동 관사에 스크린 골프장 지으면서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한남동 관사는 저는 뇌물이라고 거의 확정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은 이렇게 특활비나 예비비 삭감이 마치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그리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국민의 세금에서 입증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요. 국회의 권리이자 국회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였는데 여기다 대고 국민을 무슨 뭐 협박한다고 얘기한 거는 한동훈이 진짜 정치 하수군 완전히 하수구나. 윤석열 꼬범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깐족거리는 것만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지가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깐족거리고 싶어도 정책은 모르는데 깐족거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해요. 어디 감히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반란수계한테 우리가 돈을 왜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도 언론 보시면은 대통령실 예산 7천억 원을 추가로 삭감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통령 경호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7천억 원 추가로 삭감을 한 겁니다. 해야 될 일 한 겁니다. 이 탄핵된 대통령을 우리가 나중에 퇴임 이후에 대통령 경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 경호 비용을 우리가 왜 좀? 그렇죠. 여기에서는 대통령 경호 비용인데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렇죠. 이제는 반란 사범이에요. 이거는 반란 범죄자죠. 범죄자예요. 이 한동훈 툭하면 범죄자 잡범 이러는데 그럼 잡범은 아닌데 그럼 국사범이잖아 이거는. 한마디로 역적이잖아. 대역죄인이잖아. 대역죄인.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사형이죠. 그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형법상 내란죄는 무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 사형인데 그 군 형법상 반란죄는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어요. 아유 진짜. 네, 그래서 군 형법상 반란죄 수괴가 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가. 그리고 군 형법상 사형이 되면은 사형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살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언론,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같이 보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에 총살 사형을 담아야만 하는 현실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너무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국민들 입에서 총살이다, 사형이다 이 말이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슬픕니다. 그 사실 장인수 기자, 네네.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봐도 되게 좀 얌전해요. 네. 좀 내향적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좀. 그런데 그 내향적인 장인수 기자가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예, 그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혹은 거기에 처벌이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폐지된 국가로 그쵸. 되는데 딴 거는 몰라도 이건 꼭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분들도 막 계십니다. 좀 그래도 이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해서 그게 옳은 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냥 저는 새끼라는 얘기를 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한동훈에 대해서도 이 새끼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새끼라는 윤석열 정권에서 인칭 대명사처럼 불리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이 입이 너무 거칠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다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국격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격도 국격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큰일이 났어요. 네. 지금 이 계엄령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 나 이 얘기 듣고는 맞아, 물가가 오를 거야. 맞아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계엄령 여파로 이제 환율이 완전히 환율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보겠지만 환율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네. 지금 안정권을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엄청 오른 겁니다. 계엄령 내리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난 올해 들어와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그래프, 그러니까 환율 올라간 그래프입니다.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장 최고치가 언제느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저 가장 꼭대기에 네. 그 1,446원이라고 그때가 이제 11시 50분. 11시 50분. 네, 그때 막 국회에서 긴박하게 막 대치하고 막 그럴 때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맞아요. 있다. 지금 뭐 100명 왔다, 200명, 120명 왔다. 한참 그 얘기 할 때였거든요. 저 때가 지금 우리가 거의 15년 전이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찍었던 환율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들어옴으로써 15년 만에 환율이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1,440원대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에서는 뭘 보느냐면 1,400원대가 위험 환율로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위험 1,400원대는 절대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 그 1,400원대에 올라갈까봐 그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1,400원대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딱 그 직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2월 1일이 되니까 갑자기 1,400원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틀 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1,446원, 네. 사실 1,450원인데 네. 그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외환 당국 막 개입해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했지만 지금도 1,430원 정도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전문가들이 1,450원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물가 너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다 오르죠. 이게 환율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수입. 석유, 당장 석유, 그렇죠. 휘발유값, 경유값 다 오를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수입해야 되는 모든 물건들이 물가가 네. 다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이제 가정에서 쓰는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오르는 겁니다. 빵값도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그 뭐 밀가루 값도 다 밀가루는 오르고, 다 수입이라기 기름도 다 때문에 오르고요. 빵값부터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을 텐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커피가 키로당 3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아하.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 커피당 어. 키로당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2만 원대였습니다. 거의 만 원 가까이 올랐던 거고. 그러니까 이 오름세를 보면은요. 36.5%나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커피 하나 우선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환율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계엄령 선포하고 환율이 뭐 얼마나 그렇게 어느 정도로 요동쳤는지 우리가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내가 자료를 아까 찾다가 말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 환율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를요 이렇게 그 영상을 화면 캡처를 해뒀어요. 동영상으로.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요? 이렇게 우와, 그래가지고 맞아요. 빨리 돌리는데 빠바바박 올라가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 그래서 그 시기가 그래서 각 시기 때마다 환율 그래프 튀는 거를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근데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압축된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시간대만 한번 볼게요. 23시, 23시 30분, 자정 20분, 그 다음에 새벽 1시. 네. 이렇게 보면은 국회 출입문 폐쇄, 계엄령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거래가 마감되는 시까지 저 짧은 시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것이 국민의 생활, 그러니까 가정, 가계의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식당에 갔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부부가 식당을 하셨던 거고, 이제 여성분이, 배우자 여성분께서 아이고, 이거 환율이 오르는데 뭐 해외에 이제 자식들 유학 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아침에 식용유를 드럼으로 사잖아요. 사러 네. 갔는데 벌써 한 통에 10,000원이 올라 있더라. 어우,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이제 하셨습니다. 당장 그러면은 이제 자기 그 판매하는 그 식자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그렇죠. 근데 없어요. 밥가격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겠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 보면 아까 저는 커피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19%가 올랐습니다. 이 19%라는 것은 올 초 기준으로 계엄령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1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이제 우리가 이 밀가루로 된 거 밀가루. 아주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올랐어요. 9.3%나 올랐습니다. 예, 지금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탄핵 전국 이게 보니까 탄핵 전국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계엄 전국이거든요. 네. 동아일보 이 기사인데 동아일보 참 보면 기사 이런 식으로 더럽게 써요. 이게 왜
이게 왜 탄핵 정국이야? 이게 왜 그러니까요. 계엄 정국이지? 제가 저거를 안 그래도 역시 선배 진짜 선배세요. 제가 저걸 그 제목을 저를 따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탄핵 정국이 아니고 계엄령. 왜냐하면 외신도 다 계엄령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드가 뭐냐면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제가 저기 그 구글링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머셜로 이렇게 하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 보통 요즘에 구글링을 하면은 텍스트보다 그 동영상이 먼저 구글링이 그렇죠.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보면은 뭐 전 세계 유수 언론사에서 이렇게 동영상 만든 거면 모르겠어.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좀 유명한 유튜버들은 전부 다 사우스 코리아 머셜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심지어 게임 유튜버도 게임 안 하고 머셜로야. 그러니까 머셜로는 아이고 혼자 그렇게 유식한 척하면 아, 어떡해요. 계엄령. 계엄령 머셜로. 내가 발음을 제가 처음에는 내가 머티얼로라고 이렇게 머티얼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 진짜요? 예. T잖아. 그래서 아유, 머티얼로라고 했는데 아, 네. 웃기려고 하는 소리겠죠. 예, 밀리터리로라고 하려다가 아, 우리는 그게 더 가깝잖아요. 아무튼 예. 구글 우리는 아니 그거요 우리가 아니고 아무튼 그 구글에다가 계엄령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단어만 올리면은 네. 지금 윤석열의 그것도 앞에다 이기적이라 붙어요. 많이들. 셀피시 네.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그 유튜버들 전 세계 유튜버들 중에 좀 버튜버라고 있어요. 버튜버요?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저기 다른 캐릭터가 나와요. 아 AI 캐릭터. 그 AI 캐릭터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뭐 자기들은 버튜버라고 얘기합니다. 버튜버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버튜버가 뭐 그래요? 버튜버는 주로 이제 게임 얘기라든지 자기들 아.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버튜버들 전 세계 유명 버튜버들의 대부분이 예 사우스 코리아 머셜로 아이고야. 아니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 지금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힘들네요. 힘들어. 예, 그러니까 지금 나 참 창피해 죽겠어. 식용유도 7.1%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왜냐면은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기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한번 깎이면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사하기도 어렵고 지금 딱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은 장사는 폐업을 하던가 네.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인연을 끊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심각한데 이거를 윤석열하고 한동훈만 모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외환 보유고도 지금 위험하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1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539억 달러가 감소가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 이후에 외환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사들였지. 열심히 모았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국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전과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539억이 줄었습니다. 근데 환율은 또 완전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요. 한 1,000억 이상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억 이상이 줄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모아놓은 돈이죠. 근데 그게 대통령직에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앉음으로써 불과 2년 반 만에 외환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1,000억 이상 가깝게. 그 중에 300억 달러는 윤석열 취임 첫 해에 까먹은 거예요. 취임 첫 해 진짜. 까먹었어. 그리고 지금 나머지 200억 달러를 또 까먹고 있는 중인데 아유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통계, 지금 보고 계신 이 통계가요. 네. 실은 12월 12월 초 통계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 외환 그 계엄령 이후 상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엄령 이후에 외환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외환 보유고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 아마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하는 비용으로 엄청 들어갔거든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환율 때문에 이 환율 방어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녹아내린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지금 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제 봤던 기사인데, 근데 어느 언론도 주범 자체가 윤석열이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 보유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주범이 윤석열이다라고 한 언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제가 찾아본 거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저렇게 기자님이 저렇게 쓴 건데 참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만 사라지면 됩니다. 네. 제일 답답한 게 만약에 이런 짓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더라. 벌써 지금 조중동이 잡아먹는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뭐 조중동이 입장을 바꿨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솜방망이처럼 하고 있죠. 솜방망이로 쓰다듬어 주는 듯한 느낌. 볼 때마다 참 화가 나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골드만삭스 이런데 아니 여기 골드만삭스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는 보니까 피치 이런 데서도 지금 한 상황이 길어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한국은 되게 나빠질 거다. 네, 맞아요. 신용 등급 자체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은 아마 국내에 들어오는 외화 자금이 뚝 끊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도 거덜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아이고, 힘듭니다. 이제 제가 골드만삭스를 얘기한 거는 이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에 대한 분석이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하방 경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사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 박근혜의 탄핵 등 이런 과거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을 비유를 듭니다. 근데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다르죠. 네. 그때는 이런 탄핵 정국이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리스크 자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존재하는 한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안 좋다. 이런 보고서를 저는 이제 프리에서 읽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과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얘기를 입을 모아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달리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뻔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GDP 킬러라고 썼더라고요. 윤석열을. Why 윤석열스 GDP 킬러래요. 데스퍼레이트 이거 스턴트인가요?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예, GDP 킬러래. 이거 위험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GDP 킬러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극심한 그거 스턴트가 아주 강한 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렬한 쇼로 GDP 킬러가 된 이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GDP 킬러가 된 그 덕분에
5,100만 한국 국민이 앞으로 할부로 이걸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될 거라고. 네. 표현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예, 인스톨먼트래. 그러니까 보면은 the high price for 네. 잘 안 보이네요. selfish 아까 말씀하셨던 material 아니고 네. martial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잠깐만요. 윤석열의 그 계엄령, 아까 말씀 머셜로 계엄령 때문에 이것을 모든 부담을 다 안아야 될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을 다 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뭐 얘기입니다. 하이 프라이스래요. 아주 값비싸대요. 그러니까요. 값비싼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 때문에 will be paid니까 앞으로 paid over니까 쭉 will be paid over time 앞으로 쭉 갚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인스톨먼트 네. 분할해서 갚긴 하네요. 네, 그쵸? 분할해서. 예. 한국의 5,100만 시민들이 예. 갚아야 된다. 이 여기서 비싼 중요한 거를. 거는 selfish martial입니다. 이기적인 계엄령으로. 이게 인기가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력 경제 매체 보보스에서는 윤석열의 계엄령 자체를 selfish martial로,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기적인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 역시 포브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몸소 입증했다. 예. 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한글로 된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몸소 입증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브스 언론에 보도고요. 이렇게 예.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여기 보시면 크게 나와 있어요. 저쪽에. 예. 아, 여기 있군요. 예. 아, 이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private investors 다 읽을게요. 프로브든. 네. 인베스터 비하인드. 비하인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투자자들을 윤석열이 입증해줬다. 입증해줬다.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가 난다고 이게 말을 못 하겠어. 구구절절 팩트 폭행이라. 근데 참 큰일 났네요. 이제 이대로 갔다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상황인 겁니다. 전 세계가 일제히 한국 이제 망했다. 한국 망했어. 윤석열 때문에 망했어. 라고 일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뒤에 보면은 저거 맨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he jus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n Inc.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 time than many thought.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글로벌 그 호황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 미국의 그렇죠. 아주 유력한 경제 매체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 대대적인 경제 호황인데 이 한국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로 스스로 입증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빼고 다 호황기를 접어들었대잖아요. 근데 어떤 영국 쪽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갑자기 충격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일본 하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포브스에서도 그걸 얘기했어요. 한국이 이제 그 상황이 될 네, 거라고. 일본의 잃어버린 그 10년과 같은 한국의 경제 불황에 빠진다. 장기 불황에 빠질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왜?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맞아요. 돼. 근데 거기에서는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진 못 않지만 하니까. 모든 이유가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네. 아주 자꾸 정확히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있죠. 조중동을 자꾸 이상하게 돌렸어요. 이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혼란의 이후에 민주당까지 슬그머니 끌어넣는 그런 묘한 짓거리를 하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중동 같은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난 거예요. 조중동만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리도 없었어요.
얼마나 저 이상한 놈을 멀쩡한 놈이라고, 아니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화장을 떡칠해 주지 않았습니까? 분장 변장 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거 한 게 조중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값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요놈들이 계속해서 그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에 자기들 정권을 뺏기면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뺏기려고 드는 겁니다. 나라야 거덜이 나든 장기 불황에 빠지든 말든 지금 전 세계가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야 윤석열, 한동훈, 조중동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장기 불황 빠진다? 아, 근데 윤석열 인간 뭐라고 그래요? 그 대한민국의 그 정책 운영 방안을 우리 당에서 하겠다고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그러니까 거예요. 법꾸라지고 모질이고 왜 이런지 진짜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염치가 없어요. 무엇보다 염치가 없고 예의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고 염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신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느꼈던 것이 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어디 하루 이틀 된 사이인가? 걔네들 그 평검사와 부장검사로 만나가지고 20년 가까이 같이 자기 동고동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동고동락한 한동훈을 윤석열이 옛날 같으면은 보안사야, 보안사. 보안사가 기무사 됐다가 방첩사 됐지 않습니까? 방첩사 영창에 잡아 가둘 생각을 했다고. 부금시설이라고 말 좋게 표현했죠. 보안사 영창이에요. 보안사 영창. 보안사 영창이면 옛날에 거기서 고문하던 데야.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을 잡아 가둘라고 그랬어. 고문하던데요? 예. 근데 한동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질이네. 바로 그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그 보안사 영창에 잡혀갈 뻔한 거 누가 구해줍니까? 국회 본회의장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걸로 맞아요. 대피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그렇죠. 이재명 대표 등등이 들어오게 했죠. 열어준 거잖아. 국회 본회의장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못 들어갑니다. 한동훈은 반드시 원외잖아요. 아예 원외도 아니죠. 그냥 붕 떠 있는 사람이죠. 그냥 그쵸, 당대표일 예.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들어오게 해줬는데 다음 날에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의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염치가 있으면 이런 짓 하겠어? 신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순간 그 계엄령 국회에서 아주 발빠르게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190명이 모여서 가결을 시켰잖아요. 해제를 네. 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박수를 치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과 바로 와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한참 하고 이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감동했었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건강해질 길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 몰랐습니다. 네. 한동훈이 정말 한동훈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아우 열받는데요. 자, 참 그래도 우리가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망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민주당에서도 회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를 특검이라든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번 집회가 아주 장기화될 것 같은데 근데 즐거운 콘서트가 매주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요. 이제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죠.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네. 여기서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 가서 말씀드릴게요.